자,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준 것 같은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산문집이 바로 그럴 때 서툰 위로가 어쩌면 가장 좋은 위로일 수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지혜를 던져줍니다. 바로 이 문장,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을 그냥 관통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맨날 완벽한 위로의 말을 찾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아니, 오히려 서툰 게 더 낫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어떤 본능 같은 것에 질문을 툭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을 딱 보면, 와, 진짜 마음속에, 그때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의도였는데 말이 막 꼬이고 결국엔 더 어색해졌던 바로 그 난감한 순간이요. 이 책은 바로 거기서부터, 그 경험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말없는 위로라는 게 뭘까요? 책에 나오는 한 일화가 있는데 이게 그 의미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밤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한동안 연락이 좀 뜸했던 친구였죠. 근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늘 밤은 정말 길고 힘든 밤이 되겠구나 하고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쭉 뱉어요. 나 꼭 냉장고에 넣어둔 오래된 찬밥 같아. 와, 이 찬밥이라는 비유가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뭐한 그런 상태. 내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쓸모없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그 절망감이 이 찬밥이라는 한 단어에 그냥 다 응축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시험에 4번이나 떨어진 친구한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저자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섣부른 말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결국 저자가 한 유일한 행동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들어주기만 한 거죠. 친구가 자기 안에 그 고통을 전부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그냥 그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내어준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위로 없는 위로의 진짜 힘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했던 한패 있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책임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방향을 우리 내면으로 확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자가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통 아빠들이 말하는 그런 막 영화 같은 감격의 순간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대요. 오히려 기쁨보다는 낯선 거리감, 당혹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 하고 부른 거예요. 바로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엄청난 계기가 된 거죠. 이 순간 저자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아이는 내가 그냥 가진 것, 즉 소유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무겁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 자체가 된 거죠. 내가 가진 어떤 물건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는 존재. 이게 바로 소유에서 존재로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결국 이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그냥 나이를 먹는 게 아니구나.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질 때 비로소 한 사람이 어른으로 완성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책임감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삶이 책임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면 균형을 잃고 외로워질 수 있거든요.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늙은 어부와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평생 40년 동안 배만 만들었대요. 근데 정작 자기는 그 배를 거의 타보지도 못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가족들의 삶 속에는 없었던 거죠. 심지어 딸방에 걸린 가족 사진에도 자기만 빠져 있더래요. 그 어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외로워져.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역할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주 뼈아픈 경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요. 이 책은 그 해답이 아주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고 의식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간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책상이 막 어지럽혀져 있거나, 전선이 엉켜 있거나, 옷장이 터져 나가기 일보 직전은 아닌가요? 저자는 우리가 머무르는 바로 그 공간이 우리 마음속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서 만들기를 제안하는데요. 이게 그냥 청소법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쌓아뒀는지 내 욕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남은 것들에는 각각의 주소, 즉, 제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정하고 마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종의 철학적인 실천에 가깝죠. 이렇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배고픔을 때우고 있는 걸까요?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죠.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식사는요, 나 자신을 돌보는 행위고 그 순간과 온전히 연결되는 시간이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거죠. 반면에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먹는 건 그냥 과업을 해치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나 자신을 방치하는 거고요. 저자는 우리가 먹는 방식이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은요,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싶다는, 인정받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로 말이죠.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 인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해안가 절벽에서 어떤 야생화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처음엔 그냥 꽃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꽃의 이름이 해당화라고 알려주는 순간 그저 그런 꽃이었던 존재가 비로소 특별하고 생생한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저자는 자신의 온라인 새벽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해봐요.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니터 너머로 보이던 그 무표정한 얼굴들이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걸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 이름이 불린다는 것. 이건 우리를 익명성에서 구해주는 행위이자 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인 셈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외로움을 치유하는 해독제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태어났으니 부디 꿋꿋하기를. 어쩌면 이게 이 책이 말하는 모든 것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그 고유한 존재의 무게를 끌어안고 그저 꿋꿋하게 살아내라는 조용한 응원. 어쩌면 가장 서툴지만 가장 진실된 위로는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 꿋꿋하게 살아가자는 다짐이 아닐까요?